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박근호 작가님의 산문집 당신이라는 자랑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이라는 자랑. 네, 저는 원래 이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검색하면서 신간 베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책 리뷰 제안이 와서 신청을 해서 제공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요. 노란 표지가 참 봄 기운 가득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자신의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담은 내용인데 친구, 가족, 사랑,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산문집이다 보니까 작가님의 그런 성향들이 느껴지잖아요. 왠지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실하고 찬찬히 조금 느린 그런 성향을 가진 느낌을 받았는데 책 속에서도 자신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좀 느린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봄이잖아요. 봄빛이 햇볕이 참 따사롭고 좋은데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마음속에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봄 햇살 받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하게 포근하게 다정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부분이에요.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애에 관한 불안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하는 원초적인 불안이었다. 불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그렇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서 잠 못 들면서까지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긴 몰라도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을 것이다. 불안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 이 결론에 도달한 뒤로는 불안하다는 감정이 크게 다가올 때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50분이나 넘게 통화를 했던 동생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만약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던 동생과 비슷한 마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프도록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대하는 것만큼 삶은 언제나 불안정할 테지만 누구보다 멋있게 잘 살고 싶은 우리들은 늘 해답을 찾을 것이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오래가는 사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래가는 사이. 형들은 다툰 적이 없어요? 친구분과 동업을 해서 같이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럴 때 후배가 이렇게 묻더래요. 형들은 다툰 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은 많지만 얼굴을 붉히거나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이유이긴 하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었다. 아기들이 넘어졌을 때 정말 크게 다친 게 아니고서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 큰 소리로 놀라지 않는 것이다. 살짝 넘어졌는데 오히려 부모가 크게 놀라면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런 다툼 없이 오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내가 어떤 일을 거대하게 바라보면 그 친구는 별일 아니라면서 나를 위로해줬고, 반대로 그 친구가 어떤 일을 신경 쓸 때면 별일 아니라면서 내가 위로해주고는 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거랑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별일 아닌 일이 얼마나 거대하게 느껴졌었는가. 그래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주변에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흔들릴 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중심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흔들릴 땐 내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확인이라는 부분이에요. 확인.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2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같이 일하던 동생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쏟아냈다. 난 불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하는 동생 앞에서 계속 주문을 외웠다.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자. 나에 대해 오해한 것도,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모두 있었다. 다 괜찮았는데 날이 선 말투만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나도 쏘아붙였다. 그건 맞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2시간이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그랬다. 그래서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말하지 않았냐?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난 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동생은 대답을 한 번 더 듣고 나서야 그럼 알겠다며 잘해보자는 말을 건넸다. 그날 저녁 글쓰기 수업에서 그 동생이 쓴 글을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는데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문장으로 글이 끝났다. 난 그제야 온종일 그 동생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친구가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을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해소한 것이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혹여나 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건데 나는 그 사실을 저녁이 되어서야 안 것이다. 네.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싶어서 묻고 또 물어봤던 건데 동생의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말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한 마디였을 텐데 너무 늦게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밝았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있지라는 부분이에요. 있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바보 천치여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관계를 더 생각하는 것일 뿐이야. 연인 사이에서 다툼은 어느 한쪽이 명백히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조금씩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에서 비롯되잖아. 분명 둘 다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텐데 한쪽에서 먼저 화해 신청을 한다는 건 내 기분보다는 우리라는 관계를 더 신경 쓰기 때문이지. 잊어서는 안 돼.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나니까. 슬픔을 이겨내는 법.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자주 하던 방법이 있어. 슬픔에 기한을 매기는 거야. 마치 음식에 유통기한을 붙이듯, 아, 이 정도면 일주일 슬퍼해야겠다. 한 달은 슬퍼해야겠다. 스스로 기한을 정해두는 거야. 중요한 건 그동안은 정말 충분히 슬퍼해야 해. 술도 마음껏 마시고 길거리에서 울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사진도 만져보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내가 정해놓은 기한이 다 됐을 때는 마치 어디선가 알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거지. 슬퍼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만큼 독이 되는 건 없어. 울어야 할 땐 울어야 하고 힘들어야 할 땐 힘들어 해야 하는 법.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비라는 부분이에요. 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가만히 바라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몹시 추워지겠구나. 생각해보면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내렸었다. 벚꽃잎이 다 떨어지고 더워질 때도,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할 때도 어떤 신호처럼 비가 내리고는 했다. 그런 자연 현상은 마치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내 삶에 비가 내린다면 그것도 아주 많이, 우산을 들어도 어깨가 젖고 어딘가로 향할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너의 계절이 확연히 바뀌기 위해서라고. 비가 그치고 났을 때만 볼 수 있는 하늘과 비가 그치고 났을 때만 바뀌는 계절을 한아름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냥 슬프거나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비가 내린다는 건 계절이 바뀌는 신호니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 처음에는 제법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으로 나를 달랬었다. 사고 싶던 텐트나 신발을 사는 식으로 풀었는데 피곤한 날은 심지어 택배 상자를 저 멀리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다. 그 다음에 했던 건 여행 계획을 잡아두는 거였다. 여행 계획을 보면서 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어주진 못했다.
오히려 너무 멀리 잡아놓으니 현실 감각이 없어졌달까.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았다. 그 뒤로 찾은 방법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반복된 일상에 갇히고 개인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나 생각해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시는 거였다. 그냥 카페가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곳,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기면 탐험하듯이 가보고는 했었는데 일이 많아진 뒤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미로 카페인을 섭취하곤 했다. 출근하기 전에 15분만 빨리 나와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카페들을 하나씩 가봤다. 그 다음에는 운동을 다시 규칙적으로 하는 거였다. 컨디션이 안 좋고 입맛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꾸역꾸역 먹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피곤했지만 며칠 꾸준히 하다 보니 확실히 그전보다 무기력함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였다. 작업실로 초대를 하든 아니면 내가 동네로 가든 꼭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자주 얼굴을 보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럴 수 없는 날이라면 무턱대고 전화를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 둘씩 회복하다 보니 그전보다는 덜 무료하고 덜 무기력해진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이라는 건 거대한 한 덩어리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해주는지가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큰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작은 행복을 자주 찾는 것. 그게 요즘 느껴지는 무력감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다. 네. 각도기 이론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때가 있다.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 사랑을 하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나에게서 무언가가 멀어지고 있는. 나는 각도기 이론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각도기로 삶을 이야기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붙여버린 이름이다. 각도기에서 실제로 1도 차이는 정말 티끌만큼 작은 차이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바로 앞에서 1도밖에 틀어져 있지 않던 것이 길게 이어질수록 점점 차이가 심해지는 것이다.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싶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내 삶의 각도를 벌려놓지 않았나 싶다. 당장 그때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없었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쓸모없게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각도가 1도는 달라져 있을지 모를 일이니까. 최대한 많은 것을 두드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어디서 언제 내 삶이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네.
질문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술도 자주 마셨고 작업도 함께 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눈 상태라 저는 그 동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같이 일하느라 매일 연락을 하는데요. 글쎄, 제가 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 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새로운 모습이 훨씬 많았어요. 어디 가서 그 친구에 대해 누가 물어본다면 좀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를 안다는 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더구나 잘 안다고 말한다는 건 더 가능한 일인지. 이 문제는 어떤 한 관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연인으로 가정을 한다면 낯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카페에 있으면 어떻게든 질문을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서로를 알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연인이 되고 나면 조금씩 질문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동생에게도 그랬던 것 같네요. 처음에 별로 안 친했을 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뒤로는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으니 질문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 내 사람이라는 영역으로 누군가가 들어올수록 더 알아가려 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역 안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가까운 타인처럼 지내는 우리들. 함께하는 사람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막상 떠올려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적어보라며 종이를 하나 받는다면 생각보다 쓸 이야기도 많이 없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가까워진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한다고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것도 질문뿐이니까요. 네. 비교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처럼 느껴지니까요. 어떨 때는 오히려 나만 뒤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저를 잡아준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요. 그 동생 삶이 그렇게 빨리 바뀐 건 그때가 그 동생의 타이밍이었던 거고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건 그 친구만의 속도였던 거죠. 한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몇 마디 질문이면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자신만의 속도는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동생을 따라했던 많은 사람이 무너졌던 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어겨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진정한 비교는 나 자신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몇 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게 삶이라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없더라도 여전히 그때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라고요.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그냥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지금 당신의 타이밍이 아닐 뿐인 거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우리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 보통 2가지 이유 중 하나일 확률이 높지. 오늘 하루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했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야. 첫 번째 이유라면 생각보다 간단해.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친구랑 술을 한잔 한다든가 드라마를 2-3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다른 것들을 하느라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을 나한테 사용하면 금방 괜찮아져. 문제는 2번째야. 오랫동안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면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힘들더라. 조금씩 금 가던 댐이 순식간에 터지는 것과 비슷하달까? 애초에 금이 가는 게 눈에 보이면 신경을 썼을 텐데 마음이라는 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리 눈치채기도 쉽지 않아. 누가 처음 말했는지도 모르는 말이지만 오랫동안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그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 어떤 것과 익숙하게 지내다 보내면 정말 소중함이 조금씩 사라지잖아.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있지. 바로 나 자신.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건 나 자신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 알아? 노래를 못 부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해답은 사랑이라는 말의 뜻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사랑은 어떤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잖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해. 사소한 일로 내가 나를 나무라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 타인을 위해 선물을 사는 것처럼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나를 위한 옷을 고르는 것, 무엇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지속하는 것,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말로 충분히 넘어갈 일도 자기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해지는 게 사람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궁금하지? 뭐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다면 그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건 나를 돌보는 일이야. 집 도착할 시간에 맞춰 음식을 시켰다면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인 것이고, 그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는 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내 곁에 있는 것에도 더 많은 애정을 줄 수 있을 거야.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다 보면 알게 돼. 생각보다 내가 나한테 시간과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